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톡톡 사연에 거의 중독이 되어서요. 매일같이 틀어놓고 감상해 왔는데, 만약 저의 경험담이 사연으로 소개된다면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해보게 됐습니다. 듣기만 하다가 제 얘기를 한번 꺼내보려니까 갑자기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망설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제 인생의 초반부터 어떤 모양새였던지를 설명드리는 게 우선일 듯 싶네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형제였죠. 그러나 몹쓸 병에 걸려서 어린 나이에 일찍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도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상심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죠.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를 가지셨어요. 그렇게 딸인 제가 태어난 뒤로 6년이나 흘러서야 남동생이 태어났을 만큼 모두가 오래 기다려온 둘째였으며 아들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낳아주지 못하는 게 어떻게 참된 며느리라 할 수 있겠니? 안 그러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남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저희 엄마는 항상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했던 분입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달랑 딸 하나만 낳은 당신의 며느리를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죠. 아주 어렸을 때 일이지만 기억나는 점은 그때 내가 6살이었고 어린이날에 엄마가 커다란 리본 머리띠를 사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좀 가격이 나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딱 보기에도 허접스럽지 않고 예뻤거든요. 리본의 천도 풍성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쓰고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겠죠. 저는 그 머리띠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받자마자 날아갈 듯이 기뻤죠. 그런데 어린이날 다음에 무슨 날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어버이날이잖아요. 친척들이 다 함께 모여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르신인 친할머니를 대접해드리기 위함이었죠. 주된 얘기는 어버이날이라서 그런지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주제가 먼저였습니다. 아유, 세상 참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더 못 사시고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죠. 어느 친척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친할머니께서는 엄마를 향해 눈을 흘기셨습니다. 꼴랑 손녀가 태어난 것을 봤으니 영감이 상심해서 일찍 떠난 거야. 그때 만약에 손자가 나왔어 봐라. 지금까지 그 영감이 절대로 안 죽고 버텼지. 손자 크는 거 보려고. 그러자 다들 민망해져서 에이 설마요라며 애써 분위기를 다잡으려고 했어요. 친할머니의 눈매가 심상치 않게 매서워져 있었거든요. 괜스레 저를 칭찬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이고, 애가 볼 때마다 점점 더 똘망똘망해지네. 머리띠 너무 예쁘다. 공주님 같네. 누가 사줬을까? 이거요? 엄마가요. 엄마가 사주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공주님 머리띠가 생겨서 좋았겠네. 네, 머리띠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어서 잘 때도 쓰고 싶은데 그거는 엄마가 못하게 해요. 제가 머리띠에 리본을 매만지며 배시시 웃자 친척분들이 허허 웃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친할머니께서는 코웃음을 크게 치셨죠. 저것 봐라. 기염성 있게 보이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리네. 애교 떠는 것 좀 보라지. 영악해. 애가 너무 영악해. 저는 당시에 그 뉘앙스와 말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였음에도 그 발언에 본능적으로 위축됐고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자 엄마가 울컥하시며 발로 저를 감싸 안으셨어요. 어머님 아이한테 예쁘다고 귀엽다고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어디 덧나나요? 어린 손녀한테 왜 그렇게까지 야박하세요? 뭐야? 네가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친할머니께서는 밥상 위를 손으로 쾅 두드리시고는 이내 그 손으로 저를 가리키셨어요. 정확히는 제 머리띠를요. 쌍으로 지랄을 하지 말고 당장 저 머리띠인가 하는 것부터 벗어놔. 얌전히 안 벗어놓으면 내가 빼앗아서 죄 분질러 버릴 테니까. 당장! 제 어깨를 감싸주신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난감해서 한숨을 푹 내쉬고 있었고 저는 윽박을 지르시는 친할머니 쪽을 쳐다보다가 조심스레 머리띠를 벗었어요. 그리고 울음을 참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엄마는 분하고 서글픈 심정을 그저 입술을 꽉 깨무시는 것으로 참고 계셨죠. 그제서야 저희 아버지께서는 헛기침 소리로 끼어드셨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에? 이쯤 하셔요. 식사부터 마저 하셔야죠. 친할머니께서는 아버지를 향해 왜 결혼을 저딴 것하고 해서 못 볼 꼴을 다 보고 사냐며 수저를 다시 집어 드시는 동안에도 계속 툴툴거리셨어요. 아래로 떨군 제 얼굴에 어느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투둑하고 떨어져 기를 내고 있었는데 그걸 눈치채신 엄마가 조용히 손을 움직여 제 볼을 문질러 주셨습니다. 제가 딸이라서 왕자님 소리를 못 듣고 공주님 소리를 듣는 자식이라서 저 때문에 엄마가 곤란해지신 것 같다는 생각을 당시에도 저는 어렴풋이 하던 자식이었어요. 이듬해 남동생이 태어났으니 다행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을 낳으시고 나서 엄마가 우시는 걸 제가 봤어요. 엄마, 왜 우세요? 동생이 태어난 거 엄청 잘된 일이라고 축하한다고 다들 그러시던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잘된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야, 수정아. 우리 수정이한테 남동생이 생긴 거 잘된 일 맞아. 축하받을 일 맞아. 그런데 그냥 눈물이 나네. 아무래도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런가 보다. 엄마가 엄마 생각을 해요? 네, 엄마. 우리 수정이한테는 외할머니.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 말고 다른 가족은 엄마에게 없었어요. 엄마의 사촌 두 분 정도만 연락하고 지내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었죠. 남동생이 태어나고 나서야 저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에게도 엄마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것이 아주 애틋한 관계였다는 점을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엄마가 제 엄마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를 지닌 존재임을 어렸던 제가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순간이었죠. 아들을 못 낳은 죄로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며 지내셨던 엄마는 남동생 덕분에 이제 달라지신 듯 보였습니다. 남동생이 자라는 걸 보시면서 자주 웃음을 지으셨어요. 친할머니께서는 손자 육아 방식에 자꾸만 참견을 하셨습니다. 애를 이렇게 입히면 안 된다. 먹을 걸 이렇게 주면 안 된다. 정말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정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시는 듯 보였으나 그래도 친할머니께서 당신의 손자를 너무 위하시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며 애써 참으셨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저도 많이 혼내셨어요. 너는 네 동생한테 자꾸 까불지 말어. 왜 동생이 기를 죽이려고 하니? 저는 그냥 놀아주려고 한 것뿐인데요. 우리 수혁이 표정이 너 때문에 아주 심통이 났는데 뭘 놀아주려다 그랬다는 핑계를 대? 으이그 이 쓸모없는 기집애야. 네 동생한테 함부로 굴면 나한테 너는 큰일 나는 거야. 알아들어? 네, 할머니. 동생한테 함부로 안 할게요. 정말로 기가 죽은 쪽은 남동생이 아니라 저였죠. 노골적인 차별에 저는 주눅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저에게 남동생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동생이 아니라 남동생이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곧잘 웃음을 짓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해낼 수 없는 남동생만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엄마를 웃게 만들었던 제 남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영분도 모르게 그냥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한다고 그랬고 짐을 싸서 입원을 하더니 그 이후로는 투병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남동생이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는 무척 외로이 지냈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아서 먹을 거 찾아서 먹고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하고 알아서 시간을 보냈죠. 그때 제가 몹쓸 짓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인데 안 그랬던 게 생각해보니 천운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언제나 혼자 방치되어 있었으니까요. 모두가 저를 방치하면서 그렇게나 지켜내고 싶었던 제 남동생이었습니다만 끝내 이른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친할머니께서는 알아누우셨습니다. 이 죽이려나. 이게 전부 다 너 때문이야. 그리고 자꾸만 엄마를 탓하셨어요. 자기 귀한 아들조차 못 지켜낸 그런 엄마 자격조차 없는 죽이려니 바로 저희 엄마라고 하셨죠. 엄마의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라고 그러셨어요. 남동생이 투병 생활을 죽음으로 마감한 이후 아버지는 점점 더 과묵해지셨습니다. 원래도 활발하고 말수가 많으시고 그러신 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정도가 더 심해졌던 것이죠. 술과 담배를 일삼으셨고요. 집에 잘 안 계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나가고 계시는 건 맞는 건지 그것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넋이 빠진 채로 지내셨어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서 허탈해하고 조급해하는 마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제 눈에는 보였어요. 병원에 있던 존재가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방치된 일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멍하게 지내셨던 엄마가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던 건 남동생의 기일이 지난 이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묘하게 표정이 밝아진 듯 했고 어딘가 들뜬 기색으로까지 보였어요. 저는 엄마가 이제 기운을 다시 차리신 것이라고 생각했죠. 다행이라고 여겼고요. 이제는 제가 커버려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지만 그럼에도 리본 머리띠는 제가 고이고이 간직하던 중이었고요. 그 머리띠를 받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평범한 일상을 엄마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커다란 착각이었어요. 얼마 후 엄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작은 메모지에 미안하다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그런 말만 남긴 채로 짐을 챙겨 떠나셨어요. 그때의 제 심정은 차마 몇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태어나서 가장 크게 망연자실하고 있던 제 귀에 충격적인 얘기가 들려온 건 며칠 후였습니다. 술에 취하신 채로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엄마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간 것이라고요. 동네에서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라고 그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친척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그리고 동네의 최고 마당발 아주머니가 저희 엄마의 야반두주 얘기를 놀이터 앞에서 신나게 떠드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제야 저는 엄마가 어째서 언제부터인가 묘하게 들뜬 얼굴을 하고 계셨던 것인지 그 해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남은 자식인 저를 위해 기운을 내기로 하신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깨닫고 말도 못하게 비참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머리띠를 꺼내어 매만지며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는 남동생을 낳으시고 당신의 엄마가 생각이 나신다며 눈물을 지으셨어요. 엄마 또한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한 인격체이고 한 인생의 주인공이셨죠. 아버지와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아니라는 것은 어렸던 저도 진작에 알아챈 바였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새로운 인연에 눈을 뜨신 이후 다르게 살아보고 싶으셨을 것이라는 점도 이해가 됐습니다. 제 엄마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봤을 때 엄마의 인생이 충분히 동정받을 만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려고도 했었죠. 제가 그런 노력을 다 하면서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자식인 저를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셨다는 점,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두고 그 발길이 돌려졌을까요?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저는 남동생이 처음 입원을 했던 그때에 이미 버림을 받은 자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는 평생에 살가우신 분이 아니었어요. 다정다감한 부녀 관계 따위 형성된 적이 없었죠. 엄마가 집을 나가신 이후 제 일상이 얼마나 퍽퍽했는지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의 제 일상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칙칙한 잿빛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무척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제가 몇 년 후에 자동으로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병을 얻으셨거든요. 친할머니를 비롯한 친척분들이 다 눈물바람이었고요.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시들어 가시던 그 와중에도 엄마의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친척분께서 사방팔방으로 연락을 돌렸으니 엄마도 분명히 아버지의 소식을 접하셨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찾아오실 거라는 말씀도 덧붙이신 바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까지도 엄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제 앞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셨던 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였어요. 온통 까만 옷을 차려입으신 초연한 얼굴의 엄마를 보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뭐라고 입을 떼야 할지 그것조차 모르겠더군요. 미안하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더 일찍 올 수가 없었어. 그 얼굴이라는 게 제 얼굴이지 아니면 아버지의 얼굴인지 그때 여쭤볼 걸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도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말이죠. 제가 떨리는 숨만 뱉으며 아무 말도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자 엄마가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좀 다르게 살고 싶었어. 더 이상은 그만 구질구질하게, 그만 나약하게, 그만 슬프게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단다. 수정아, 너에겐 정말로 미안하다. 제가 엄마를 이해하려고 그렇게나 애를 썼던 방향의 그대로를 엄마의 입을 통해 직접 듣게 되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나는 엄마한테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지금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을까, 이런 것이나 저는 그 순간에 고민을 하고 있었네요. 그때 엄마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하신 친할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예 쓰러지셔서 식음을 전폐하고 계셨었는데요. 손주 새끼 떠나는 모습은 봐도 자식 새끼 떠나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다고 하시며 장례식장에도 얼굴을 안 비치시던 분이 부축을 받으면서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엄마의 뺨을 치셨어요. 한 대 더 때리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분이 풀리시면 기꺼이 뺨 정도는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뭐야? 지금 네가 내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감히 그딴 식으로 굴어? 이 지옥불에 타 죽어도 마땅치 않은 나쁜 년이. 세게 맞으시고도 초연하게 대꾸를 하신 엄마의 앞에서 친할머니께서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으셨습니다. 자식 잡아먹어, 지 남편 잡아먹어, 저런 죽일 년을 봤나. 그런데 왜, 어째서 저 죽일 년은 아직까지도 안 죽고 있는 거야, 응? 친할머니께서는 가슴을 치며 울분을 터뜨리셨고 엄마는 목례를 꾸벅 남기신 채 몸을 돌리셨습니다. 친척분들이 엄마를 향해 뭐라고 말씀을 던지셨으나 엄마는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가실 뿐이었어요. 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엄마를 찾아서 사력을 다해 내달렸습니다. 간신히 엄마의 뒷모습을 발견하고서 외쳤어요. 엄마,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시면 다예요. 이러고 그냥 끝이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엄마 맞아요? 정말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 맞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러세요? 엄마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건 어쩌면 버림받은 제 자신이 덜 비참해지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죠. 하지만 제 본심은 저에게 머리띠를 사주셨던 엄마의 그 시절, 그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와 서글픔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돌아보지 않으신 채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너 편한 대로 생각해. 네 마음이 편한 쪽으로 생각하면 될 일이야. 저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눈물이 흘렀고 그런 저를 내버려 두신 채 엄마는 떠나가셨습니다. 차마 잡을 수도 없었네요. 엄마 인생을 찾아 기어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다고 하시는 분을 제가 무슨 수로 붙잡을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이별의 순간도 없이 짧은 메모만 남기고 떠나셨던 엄마 때문에 너무나도 허무했었는데요. 아버지의 장례식 날 엄마를 마주하고 직접 이별의 순간을 맞이해 보니까 차라리 계속 허무하기만 한 채로 지내는 편이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도 저를 두고 등을 돌리시는 것에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던 엄마의 모습을 확인하자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제 평생에 사는 동안 엄마를 다시 만나는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때에도 소식이 없으셨고요. 돌아가시던 그때까지 엄마를 저주하셨던 친할머니께서 눈을 감으셨을 때도 엄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때 다짐했습니다. 살면서 엄마를 다시 찾지 않겠다고요. 저는 엄마의 자식이 아니니까 솔직히 어떻게든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어요. 제 안에서 미련 같은 건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머리띠만은 버려지지가 않았어요. 엄마를 향한 미련이 남아서 그걸 안 버린 건 아니었어요. 저라는 사람에게도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남겨두고 싶었을 뿐이었네요. 저는 아주 평범한 4년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대학이었죠.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는데요. 완전히 잘못 걸렸어요. 악덕 상사를 만났거든요.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그것이 부당 대우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저 당했습니다. 스트레스로 머리가 막 빠질 정도였네요. 남들은 보면 사회생활에 첫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과 상담을 하던데 저는 해당될 수도 없었죠. 친구도 무던하게 잘 맞는 대학 동기 3명이 다였는데 다들 각자 바빴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자격증을 따느라 바쁘다고 했어요. 학벌이 부족하니까 자격증이든 뭐든 다른 걸로 채워야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유명한 전공이 있고 취업 잘 되는 전문대보다도 한참 못한 게 우리가 나온 대학이라며 한탄을 하던 그 친구의 이야기에 저는 묘한 공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회사 아니었으나 저도 그걸 체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널리고 널린 수준의 대학이 아니라 명문대학을 나왔으면 함부로 취급을 안 받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던 저는 어느 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스트레스로 탈모를 겪은 것은 물론 입사 때보다 8kg이나 빠져서 퇴사를 했었네요. 자격증 학원을 다니던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벌고 있는 건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랬었죠. 저를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었기 때문에 병원비로 나간 돈이 많아서 저에게 남은 유산이란 아주 소액이었습니다. 불안감 속에서 구했던 아르바이트는 빵가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설마 이게 제 인생을 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힘든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 이전까지 저 같은 사람은 서비스업에 안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법이었죠. 열심히 했더니 아예 직원처럼 근무 시간을 늘려주겠다는 사장님 부부의 제안이 떨어졌습니다. 제 근무 시간이 늘었다면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필요 없이 저 하나만으로 매장을 굴릴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셨어요. 이상하리만치 그 제안에 솔깃했고 저도 모르게 자격증 학원도 뒷전으로 한 채 빵가게의 일에 매달렸습니다. 케이크 위에 과일을 올리고 갓 나온 빵을 식혔다가 포장을 하고 진열을 하고 팔고 매장 관리를 하고 이러는 전반적인 일이 다 즐거웠어요. 빵가게의 주변으로 회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견기업에 속했던 큰 회사도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은 꼭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녔어요. 일종의 과시였죠. 제 또래 여자 손님들이 거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사장님이 저에게 어느 날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빵집에서 일하는 것 말고 수정 씨도 저렇게 폼나는 직장 다니면서 지내고 싶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일만 계속하는 건 마음이 좀 그렇지. 빨리 제대로 취직이나 하고 싶을 텐데 우리가 괜히 수정 씨를 잡아두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사장님, 저분들이 안 부럽다면 거짓말인데요. 전 지금의 제가 싫지 않아요. 저분들이 부럽지만 이상하게 질투가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고, 그러자 사장님께서 환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래. 사람이 원래 그래.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법이야. 그걸 인정 못하면 화병 걸리고 사는 건데 내가 보기엔 수정 씨는 그릇이 큰 것 같네. 대인배 기질이 있어. 보기만 해도 시원한 웃음을 지으시는 분의 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왠지 행운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바로 그 빵가게에서 만났답니다. 남편은 손님으로 왔어요. 큰 회사 말고 여럿 있던 작은 회사 중 하나에 다니는 사람이었죠. 언제나 소보루빵과 흰 우유를 사갔습니다. 가게에서는 서울 우유 작은 팩을 몇 종류 두고 팔았는데 당연히 슈퍼보다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던 거예요. 우유를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 빵이랑 먹으면 든든하고 목도 안 막히거든요. 혹시 그쪽은 우유 좋아하시나요? 저요? 네, 좋아하긴 하는데 희한하게 흰우유는 별로예요. 제 입맛에는 비리거든요. 초코나 딸기가 맛있죠. 제 대답을 듣고서 웃으며 나갔던 남편은 이튿날에 소보루빵과 흰 우유, 그리고 딸기 우유를 구매했습니다. 결제가 끝나자 딸기 우유를 제 앞에 밀어주더군요. 본인은 딸기 맛을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다음번에는 딸기 대신에 초코 맛을 사서 똑같이 저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넉살 좋고 참 마음씨가 넓은 단골 손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장님? 수정 씨,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그러니 형편없는 눈치로 여태까지 판매 일을 했다는 게 놀라울 정도네. 왜 그러시는데요? 딱 보면 모르겠나? 그 손님이 수정 씨를 좋아하니까 호감의 표시로 우유를 하나씩 사주고 가는 거잖아. 네? 말도 안 돼요. 그랬다면 다른 말도 같이 건넸겠죠. 우유만 주고 가는 걸요? 수정 씨한테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니까 지금은 간을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제가 정말 눈치가 없었군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몰랐을 거예요. 눈치가 없으면 장사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내 눈치 믿고서 그 손님하고 한번 잘해보는 건 어때? 괜찮은 청년 같아 보이거든. 갑자기 막 떨리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싫지 않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음번에 남편이 왔을 때 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소라빵인데요. 새로 나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와,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서비스가 너무 좋네요. 다른 손님들한테는 이런 서비스 없어요. 원래는 빵 부스러기 하나도 서비스로 안 나가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물들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던 그때 그 눈빛에서 많은 것이 통했죠. 얼마 후 연애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진심으로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예감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될 것만 같았죠. 2년을 만나는 동안 저는 제가 부모 형제가 없는 사람임을 당연하게 남편한테 밝혔습니다. 얼굴이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고 몸매가 발군인 것도 아니고 학벌도 그저 그렇고 사회 경력이라고는 초라할 뿐이고 모아놓은 돈은 얼마 없고 믿을 만한 뒷배는 더더욱 없는 게 저라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못난 사람으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잘난 사람이라고 포장을 해주지도 않았죠. 그냥 저는 저라고 해줬어요. 저와 대화를 하면 마음이 편하고 같이 있는 순간이 즐겁다고 해줬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제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 두 분은 대화라는 게 통하기는 했을까? 함께 있는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기는 하셨을까? 부모님 두 분은 같은 공간에 사시기만 했을 뿐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분들이셨어요.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해봤으나 나이가 들면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두 분은 결코 서로에게 천생연분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더하게 되었죠.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저를 떠나신 엄마를 찾을 생각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런 미련은 증발한 지 오래였죠. 하지만 엄마가 만약에 정말로 마음이 통하는 새 인연을 만나서 살고 계신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답시고 데려온 여자가 잘난 구석이란 하나도 없는 것에 솔직히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저의 자기소개가 이어질 때마다 시아버지께서는 눈이 휘둥그레지시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향해 슬쩍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거 지금 장난이지? 둘이서 가짜로 짜고 치고 우리를 속이는 거지? 하지만 남편이 전혀 장난이 아니라는 표정을 지어 보이자 시어머니께서는 저라는 존재 자체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 되셨습니다. 그 눈빛을 받은 제 얼굴이 뚫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시부모님 두 분 다 모두 그 자리에서 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면 해야지. 하게 해줘야지. 우리 막내놈이 자기 형들 따라서 요란한 여자를 만나거나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듯 영 딴판인 그림을 만들어줘서 이건 또 이 나름대로 재미가 있구만. 저를 향해 몹시도 당황한 반응을 보여주셨던 시아버지께서 어느새 흔쾌한 평가를 내려주신 것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 옆에서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렇죠. 내 생각도 비슷하네요. 하도 잘나서 그 높은 콧대로 강철도 썰어버릴 것 같은 며느리들만 보고 살아서 그런가. 우리 막내가 데려온 며느리감이 나는 아주 신선하고 괜찮은 애요. 잘난 며느리 욕심 내봤자 뭘 하겠나요. 그 콧대로 강철이 썰리는 것보다 낫겠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다가 이내 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삼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형들은 이미 장가를 든 뒤였거든요. 그리고 그 형들의 부인들이 잘난 여자들이었고요. 남편의 입을 통해 형들보다 잘 버는 형수들이라는 표현은 몇 번 들어본 바가 있었습니다. 답이 떠오르자 이해가 되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코웃음을 치셨어요. 콧대로 강철 썰리는 거? 그마저도 보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건 왜 빼먹어? 아이고, 참, 그랬죠? 그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말이에요. 두 분의 말씀에는 뼈도 가시도 모두 함께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제 손이 똥서 형님들은 소위 커리어 우먼들이셨는데요. 각자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인재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에 겹치는 지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어느 정도 두 분은 아는 사이였고요. 아주버님들이 나란히 능력 있는 형님들과 결혼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죠. 서로 아는 사이라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아무튼 저는 예상 외에 시부모님의 흔쾌한 허락을 받았는지 작은 규모의 결혼식을 준비하게 됐어요. 원래 결혼식을 서두르는 건 없었는데 어떤 예비 부부가 예약을 해뒀던 예식을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그 날짜가 무척 저렴하게 나왔고 얼떨결에 그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양가 조율하에 날짜를 정할 수고가 필요 없었죠. 결혼식에는 대학 때 만난 인연들, 빵가게 사장님 부부 등등
고마운 몇 인맥들이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일부러 작은 규모의 결혼식으로 준비를 했는데도 남편 쪽하고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형님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없는 외톨이 신세인 건 이해할 수 있어도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러고 사는 걸까 싶거든. 동서도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열심히 노력 좀 해. 응원할게. 그래, 동서. 어디 대학 나왔는지 알거든? 딱 그 정도 수준이 대학을 나온 내 지인이 있어. 그 지인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난리야. 고급 인력이 됐거든. 학벌이 다가 아니니까 그런 핑계는 필요가 없지. 큰형님, 작은형님 차례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시무룩했었네요. 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노력을 안 하며 산 적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형님들은 좀 거침이 없었어요. 아주버님들이 기에 눌려 사시게 보였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집을 두 내외분들의 거주지 근처로 구하게 됐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그렇게 된 거였는데 이사를 하고 나니까 은근히 위치가 신경이 쓰이더군요. 작은 아주버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지척에 살게 된 것을 반기셨습니다. 앞으로 다 같이 세 부부가 모여서 잘 지내보자고 하셨고요. 하도 기센 형님들이 뭉쳐서 행동을 하시니까 아주버님들이 기죽어 지내셨는데 저희 부부가 근처에서 살게 됐으니 그걸 빌미로 뭔가 분위기를 환기시켜 보려고 아주버님들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 모양이었죠. 어떤 작전을 구상하신 건지는 바로 얼마 후 작은 아주버님 형님 댁으로 모두가 모였을 때 알게 됐습니다. 이야, 우리 재수 씨는 요리도 잘하시고 손끝이 기본적으로 야무지시네. 드센 형님들과는 다른 이를테면 조신하고 가정적인 여자로 규정할 수 있는 저의 면모를 작은 아주버님께서 자꾸만 입에 담으셨어요. 그런 작전이었죠. 하지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동서는 부모도 뭣도 없으니까 혼자 다 해내야 돼서 그렇게 단련된 거고 나는 지금 요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저절로 짜증이 나는 중이고 오케이? 작은 형님이 이를 갈며 말씀하셨죠. 작은 아주버님은 물론 옆에 계셨던 큰 아주버님까지 슬그머니 시선을 내리까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집안에 들어온 손아래 동서를 무시하는 이미지를 보이기는 싫으셨던 것인지 형님들이 커피를 같이 하자면서 저를 따로 불러주신 게 아니겠어요? 너무 기쁘고 반가웠죠. 빵가게에서 일부러 맛있는 빵도 몇 가지 챙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빵을 봤더니 두 사람 다 고맙다는 인사는 일절 안 했고요. 이 빵은 어떻고 저 빵은 저렇고 이런저런 평가나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는 본인들만 아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끼어들 틈 따위는 없었죠. 대화의 중간중간 영어 단어도 많이 나왔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용어 같았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자리였던 거예요. 제가 끼어들고 싶은 기색을 내비치면 제 쪽으로 경멸 어린 싸늘한 시선을 형님들은 던졌습니다. 본인들끼리 키득키득 웃어대는 게 저는 정말 불쾌했어요. 하지만 남편이랑 너무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왕따시킨다는 얘기는 남편에게 안 했고 그저 성격이 달라서 친해지기 어렵다고 말을 했어요. 저를 걱정할 남편을 위한 거짓말이기도 했고요. 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포장을 위한 거짓말이기도 했습니다. 형님들이 하도 커리어 우먼이라는 사실을 뽐내시니까 저도 직장을 제대로 다녀볼까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때 갑자기 웬 연락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저한테 연락을 해온 사람은 바로 엄마였어요. 가슴이 아프게 뛰었고 저를 만나고 싶다는 엄마의 말씀을 모른 척 해볼까 했으나 많이 편찮으시다는 대목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엄마를 병원에서 제외하게 될 줄 몰랐다는 저는 어색하게 입술을 앞니로 씹어대며 엄마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벌을 받은 모양이야.
이제 다 이루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이렇게 되다니. 바로 이런 게 하늘이 내린 운명의 천벌이 아니면 뭘까 싶다. 어제는 말이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소리를 의사가 하더라. 돈이 있는데도 소용이 없는 모양이야. 수정아, 너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 궁금하니? 그러는 엄마는요? 엄마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 궁금하시고요? 감정적으로 받아친 저는 다음 순간 엄마의 초췌해진 얼굴 위로 그려지는 눈물의 낙하를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궁금했지. 언제나 궁금했지. 내 마음의 방 한켠은 항상 너의 것이었으니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니?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해? 네, 저는 저의 천생연분을 찾았거든요. 엄마도 찾으셨나요? 아버지는 아니었잖아요. 진짜 천생연분을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아, 천생연분이라. 글쎄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기는 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재산을 몰아주고 세상을 떠나서 그 사람 가족들이 난리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 싸움 다 해가며 쟁취해냈었는데. 병실의 천장을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리시던 엄마는 준비해 두셨던 서류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봐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싶은데요. 네 거가 될 건물이야. 그곳에서 나오는 세만 받고 살아도 너는 걱정이 없을 거다. 건물이라고요? 제 건물이요? 네,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 나는 우리 딸 수정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저 세상에서 마음이 놓일 것 같아. 그래 줄 수 있지? 전혀 실감이 안 났어요. 엄마와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것도, 엄마가 곧 돌아가신다는 것도, 제가 건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모든 게 꿈처럼 몽롱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정아, 나에게 있어서 천생연분은 네 아버지였어. 그럴 리 없어요. 두 분은 안 좋으셨잖아요. 제가 어렸어도 그 정도는 다 알았어요. 네 아버지와 사이에서 네가 태어났잖아. 일찍 떠난 네 동생도 태어났고 덕분에 너를 만날 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천생연분이지. 다른 게 천생연분이겠니? 우리 수정이 정말 멋진 숙녀로 자랐네. 그제서야 저는 엉엉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를 부르짖으며 목 놓아 울어버렸어요. 어느새 저희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미친 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엄마와 한참 동안이나 대화를 더 나누다가 엄마의 컨디션이 갑자기 확 떨어져서 제가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다음날 저에게 모든 설명을 다 들은 남편과 함께 다시 엄마를 찾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그 옛날 리본 머리띠를 알아보신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고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응시하셨죠. 저 세상에서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우리 수정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아줘. 못난 엄마를 만나서 이미 많이 울었으니까요. 수정이가 더 이상은 안 울었으면 해요. 그래 줄 수 있죠? 내가 다 지켜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엄마는 눈물 젖은 눈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를 향해 말씀해 주셨죠. 인연 잘 만났네. 천생연분 맞아. 엄마는 유언으로 장례식 없이 그냥 떠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꼭 들어달라고 하셨어요. 약속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엄마께 저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 한 통만 남겨달라고 그랬습니다. 한 글자라도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걸 보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엄마는 건강을 꼭 챙기면서 살라는 내용의 당부글을 써주셨고, 마지막에 큰 글자로 웃으면서 살아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떠나신 뒤에 이전보다 웃으면서 살기로 했어요. 기운을 내기로 했죠. 씩씩하고 밝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건물주가 된 저를 향해 남편은 원하는 모습으로 살라고 말을 해줬어요. 집에서 쉬고 원할 때 종종 빵가게 아르바이트를 나가며 지내는 게 편했던 저였지만 내심 사회생활을 안 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사는 사람들, 당신처럼 되는 게 궁극의 목표인 경우가 많아. 그걸 당신이 알아야 돼.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도 제가 갖고 싶을 때 갖든지 할 거니까 편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지내기를 남편이 바라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정주부가 적성에 맞더라고요. 작정을 하고서 그렇게 지내보니까 더욱 느껴졌죠. 남편 깨우고 아침밥 차리고 배웅하고 집안 청소 싹 하고 장을 보고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고 이러는 일과가 저는 좋았습니다. 남편이 올 때에 맞춰서 따뜻한 저녁 밥상 차리는 것도 좋았고요. 이런 저를 형님들이 비웃으시더군요. 큰 아주버님 형님 댁에 다 같이 모였던 주말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따뜻한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자마자 따뜻한 밥 먹고 쉬어서 행복하다고 말을 했죠. 제 덕분에 일상이 너무 행복하다고 남편이 한참 자랑을 늘어놓았고 아주버님들은 좋겠다며 부러워했습니다. 형님들은 아주버님들을 향해서 복에 겨운 나머지 미쳤구나라고 하셨죠. 그리고 여자들끼리만 있게 됐을 때 형님들은 저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셨어요. 저 같은 여자들이 딱 질색이라고 하셨고요. 우리같이 연봉 1억 넘기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는 여자들이 주목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지. 그게 맞는 거지, 안 그래? 동서 같은 여자들은 구시대의 유물 같은 거다. 쪽팔린 줄 알아. 팝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맨날 똑같이 어떻게 그러고 사냐? 쪽팔려. 두 분의 비아냥 앞에서 저는 계속 쪼그라들 생각이 없었어요.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꺼내 보였죠. 그런데요, 형님들. 집안일을 무시하시지만 저는 그게 좋고 재밌어요. 밥도 맨날 메뉴가 다르고 빨래도 어느 날은 이불 빨래를 해서 다르고요. 욕실을 싹 청소하는 날도 있고요. 집안일하는 주부도 바빠요. 체계적이고요. 그러자 두 분이 배를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신나게 깔깔 웃으시더니 큰형님께서 저에게 턱짓을 해 보내셨습니다. 어이, 가정주부님, 그러면 우리 집 화장실 청소도 좀 해줄래?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좋아하잖아, 그런 거. 저희 집도 아닌데 제가 왜요? 왜 못해? 아, 보수가 필요하구나. 자기 집 아니라고 그냥 하기는 자존심이라도 상한다, 이거야? 그럼 내가 보수 줄게. 보자. 지갑에 지금 5만 원짜리는 이거밖에 안 되네. 그래, 15만 원이면 한 번 청소하는 거 치고는 차고 넘치지? 파리가 미끄러질 만큼 변기 좀 잘 닦아줘. 큰형님이 지폐를 손에 쥐고 흔드셨는데 아직 웃고 계셨던 작은 형님이 그걸 낚아채시더니 제 얼굴을 향해 던지셨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뱉자 두 분은 서로를 보며 키득거리셨죠. 저는 머리끝까지 열이 받았고 휴대폰 꺼내 들어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는 조롱을 하고 계셨던 형님들. 그분들에게 제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죠. 뭐? 연봉이 1억 어쩌고요? 저는 그렇게 치면 월급이 1억인 사람인데요?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입금이 많아? 게다가 이 잔액은 또 뭐고, 이게 동서의 계좌라고? 형님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했고 제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봉 잘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두 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건가요?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자고 일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꿈이라는 건물주, 그게 바로 저라서요. 월세로만 다달이 1억 정도 들어오고요. 형님들은 허둥지둥하면서 제가 어떻게 건물주일 수가 있냐며 그런 혼잣말을 해대셨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는 두 분을 향해 저는 아주 간략한 설명을 드렸어요. 저요? 저는 금수저인데요. 열심히 아등바등 노력하며 사는 형님 같은 분들 잘잘시키는 금수저요. 그러자 두 분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거의 동시에 얼이 빠진 얼굴로 입만 뻐끔거리셨어요. 큰형님은 휘청거리기까지 하셨죠. 두 분이 너무 좌절하실까봐 미리 말씀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기만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두 분의 진짜 인생을 알고 싶어서 말씀 안 드리고 지냈던 건데요. 잘 확인했습니다. 잘도 나불거리던 두 분의 주둥이에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안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패배 선언이었죠. 이렇게 됐으니 시부모님께도 제가 건물주가 된 사연을 공개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말씀을 드릴까 남편과 안 그래도 고민을 이어가던 참이었죠.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건물과 돈 이야기보다도 다른 얘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그래서 사돈이 안식을 취하신 곳이 어디라고? 곧 찾아뵈야겠네. 얼른 인사를 드려야지. 저희 엄마가 잠드신 곳을 물어보신 시부모님의 뜻을 알자마자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새삼 또 드는 순간이었죠. 제가 비록 친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시부모님이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 또한 들었답니다. 재수 씨가 건물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쩐지 이상하게 전부터 막내가 부럽더라니 느낌이 딱 왔었다고. 아주버님들은 뒷북을 치고 계셨고요. 기분 탓인지 그 이전보다 저희 부부에게 무척이나 살가운 분들이 되셨답니다. 그리고 형님들은 저에게 사과를 하셨고요. 두 번 다시 잘난 척을 하지 않으셨죠. 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아주버님들 앞에서도 잘난 척을 삼가게 되셨고요. 일이 많아 바쁘다느니 피곤하다느니 하는 핑계로 시댁에 잘 안 가고는 하셨던 모습을 싹 버리셨어요. 형님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민망해하고 머쓱해 하셨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주는 유난히 피곤하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이 왜 자꾸 머릿속에 떠오를까? 건물주가 제일이긴 한 것 같아요.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 것보다도 동서가 부러워서 죽을 것 같은 게 더 크거든요. 언제 한 번은 형님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 걸 제가 듣게 된 적도 있었죠. 어쨌거나 엄마 덕분에 건물주가 되어서 그걸 의지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부러움의 시선도 받아보고 화목한 가정까지 꾸린 걸 보면 저는 가족 복이라는 걸 타고났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한 계기로 톡톡 사연을 알게 되어 많은 위안을 받으며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매일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저도 몇 년 전 겪은 충격적인 일을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아마 제 생이 닿을 때까지 저는 이 일을 잊지 못하겠죠. 글 주변이 없어 걱정이지만 천천히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했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유치원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끔 다른 친구들과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할 때면 모두가 이런 절 안타까워해요. 유치원 때부터 어머니가 안 계셨다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그리울지 난 상상도 안 가네.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항상 절 걱정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외롭거나 그리운 기분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외롭거나 서글픈 기분을 느낄 틈을 하나 없이
저를 정말 열심히 보살펴 주셨거든요. 어머니와의 추억이 없는 대신 저는 아버지와 많은 추억을 쌓으며 자랐습니다. 미나야, 이번 주말에는 아빠랑 같이 캠핑 갈까? 아니면 놀이동산은 어때? 우리 미나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도 도시락으로 싸서 놀러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빠가 오므라이스 위에 미나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그려줄게. 이렇게 아버지께서 언제나 행복만 느끼게 해주신 덕분에 저는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살뜰한 보살핌 덕분에 저는 사춘기 때도 어긋나는 일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무사히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었어요. 이때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아버지는 매년 부지런히 사업 반경을 넓히셨고 마침내 크게 성공하셨어요. 그 지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 졸업이 가까워졌을 무렵 아버지가 제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미나야, 너는 이제 곧 졸업하지? 그럼 혹시 졸업 후에 뭐 할지 결정은 했니? 이 아빠는 네가 뭘 하든지 지원해 줄 생각이야. 바라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해줄 테니까 아빠한테 다 말해라. 알았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해 주시니 든든하면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면 제 꿈을 금방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께 손 벌리고 싶지 않고 제 손으로 꿈을 이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전공을 살려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됐어요. 회사가 본사와는 다른 지역에 있어 집을 구해 혼자 이사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제 사회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제가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걱정과 달리 저는 매일 너무 즐겁게 회사에 다녔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종에 취직해서 그런지 작은 일 하나 배우는 것도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보고 주말에 본가로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큰일이 있을 때 빼고는 저를 부르시는 일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본가로 내려오라고 하시니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지 걱정이 되어 당장 연차를 내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빠, 저 왔어요. 갑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진짜 놀랐어요.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미나 왔니? 아니, 주말에 오랬더니 놀라서 이렇게 달려온 거야? 큰일은 무슨. 아니지. 뭐 어떻게 보면 큰일이기는 하다만. 그게 말이다, 미나야. 너 혹시 맞선 한번 볼 생각 없니? 네? 맞선이요? 아빠도 참, 제 나이에 무슨 맞선이에요. 그리고 저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일 배우고 있는 처진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지금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래, 그건 나도 알고 있지. 근데 미나, 너 아빠 친구 병민이 삼촌 기억하지? 걔가 자기 아는 애 중에 정말 잘생기고 건실한 청년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딸이 생각나지 뭐냐. 지금 당장 결혼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저 연애만이라도 해보는 건 어떻겠니? 병민이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라서 그래. 이때 전 아버지의 말씀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거든 제가 싫다고 거절하면 2번 이상 물어보지 않으셨는데, 이때는 평소랑 많이 다르셨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저는 연애할 생각이 정말 없었거든요. 결혼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꾸 한 번만 만나보라고 말씀을 하시니 뭐랄까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남자길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생각도 들고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그럼 딱 한 번만 만나볼게요. 한 번 만나고 거절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네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잘생기고 건실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거절해도 상관없으니까 딱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고 와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아버지의 친구분이 소개해 주신 남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미리 나가 있으려고 일찍 움직였는데 웬걸 상대방이 먼저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아 씨 되시나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땡땡산업 부장님 소개로 나온 이수혁이라고 합니다. 큰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그 남자는 아버지의 친구분 말씀대로 잘생기고 건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의도 정말 바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세련됨이 느껴졌죠. 말솜씨는 또 얼마나 좋은지 훅 들어오는 말 하나에 마음이 설레고 뺨이 뜨거워지더군요. 거절하려고 나간 자리였는데 저는 점점 그 사람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그 사람에게 반해버렸어요. 이 사람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어쩜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던지.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그 남자가 제 손을 덥석 잡고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민아 씨,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난 사이지만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민아 씨를 처음 본 순간 민아 씨에게 반해버렸어요. 당신이 제 운명의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단 1분 1초도 당신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일평생 이런 감정은 처음입니다. 혹시 미나 씨만 괜찮으시다면 결혼을 전제로 저와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손을 꼭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딱 한 번 만난 사람이었지만 이때 진중하게 건네는 말에 믿음이 가서 저는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저는 양가의 축복 속에서 남편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이 발이 참 넓더라고요. 몇백 명이나 되는 하객이 예식장을 꽉 채우고 제게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얻었다고 축하를 해주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위 될 사람이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라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셨지만 말이에요. 이후 아버지는 원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주시기로 하셨던 건물과 주식을 저에게 결혼 선물로 주려고 하셨죠. 그런데 사실 전 아버지께 말만 들어봤지 건물 관리나 주식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둘 다 관리하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건물은 월세만 받으며 그대로 두기만 했고 주식도 아버지가 주신 그대로 묵혀두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건물과 주식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굉장히 놀라더군요. 여보, 건물이랑 주식 관리가 많이 힘들다면 장인 어른께 잘 말씀드려서 내가 한번 관리해보면 안 될까?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 그거기도 하고 나 잘할 자신 있어. 하긴 여보 하는 일이 투자 관리라고 했지? 여보가 관리해준다면 나야 너무 좋지. 그럼 우리 날 잡아서 같이 아빠 뵈러 가자. 남편은 투자 관리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관리해준다면 저는 당연히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같이 아버지를 찾아가 건물과 주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아버지는 남편이 건물이나 주식을 관리하고 싶다는 말에 심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주식을 운용해 왔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아버지께 보여드리자 표정이 달라지셨죠. 장인어른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미나 남편이에요. 저는 항상 미나가 잘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미나가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미나의 재산을 욕심내는 거로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절 한 번만 믿고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남편이 준비한 자료와 진심 어린 호소에도 반신반의하시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며칠 동안 자신 있다는 듯 말하자 결국 아버지께서도 한번 해보라며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제게 증여해 주신 건물의 점포들을 싹 정리하고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니 프랜차이즈를 들여오더군요. 그리고 건물 외관까지 단장하더니 단 1년 만에 임대료와 건물값을 2배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점에서 주식을 팔았다고 하더니 그 돈을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해 몇 배나 되는 수익을 만들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손대면 마치 마법처럼 재산이 불어났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아버지도 남편이 손대는 족족 사업과 투자가 크게 성공하자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오히려 남편을 먼저 불러서 주식 투자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거나 갖고 계신 건물의 관리를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맡긴 일이라면 잠도 안 자고 매달려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에 아버지는 점점 남편을 깊게 믿으시게 됐죠. 자네가 손대는 건 뭐든 다 잘 되니 내가 요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을 안 자도 힘이 넘치네. 아주 신통방통해. 우리 사위가 아주 최고다 최고야. 아닙니다, 장인어른. 다 장인어른이 믿어주신 덕분이죠. 덕분에 운도 술술 따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좋으면서 겸손하기까지 하고 말이야. 그래, 사내라면 그런 겸손한 모습도 있어야지. 자네는 보면 볼수록 참 마음에 들어.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남편은 날개를 단 것처럼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쉬어가면서 일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더 열심히 해서 저와 아버지께 멋진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에 매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행복하고 충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날만 가득할 거라 생각하던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함이 엄습하던 날이었죠. 저의 직감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이 다가오는 걸 느꼈던 걸까요? 주말 밤에 평온함을 느끼던 중 날카롭게 울리는 핸드폰을 받아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 이름을 말하며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네, 제 아버지신데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께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셔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되어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긴급 수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분의 사인이 필요해서 핸드폰 전화 이력 중 가장 위에 있는 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뭐, 뭐라고요? 우리 아빠가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너무 놀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도 제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으로 오려고 했지만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에 걸려서 차가 막힌 탓에 몇 시간 뒤에나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는 뒤늦게 온 남편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 나 이제 어떡해? 괜찮을 거야, 여보. 장인어른은 강한 분이시잖아. 다 이겨내고 금방 회복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 그날 남편이 오열하던 저를 계속해서 달래주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차분하게 안고 다독여 주었던 그 손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저는 믿을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주면 아버지의 수술도 다 잘 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수술은 예정된 시간보다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싫다고 하고 계속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결국 저를 보다 못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 다른 것들을 챙겨왔죠. 솔직히 이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과 불안으로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어서 기억이 뒤죽박죽이에요. 하지만 그때 남편이 저를 챙겨주던 건 고맙고 미안한 기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긴 시간 끝에 아버지의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다행히 아버지께서 고비는 넘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 얼마나 안심했는지요. 저는 며칠 동안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깨어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께서 일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우리 아빠가 며칠이면 깨어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일어나실 기미가 안 보이세요. 보호자분,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 회복하시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시기도 해요. 하루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때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대로 아버지께서 일어나지 못하실 것만 같았죠. 그런데 며칠 뒤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무거운 얼굴로 저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호자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안타깝습니다만 아무래도 환자분께서는 중증 외상성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음, 뭐라고요? 지금 우리 아빠가 식물인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며칠만 기다리면 일어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술은 정말 잘 돼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환자분 머리에 생긴 상해가 생각보다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신경학적 호전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처음 병원으로 오셨을 때의 환자분 상태가 심각했던 것을 고려하면 식물인간 상태가 평생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실신을 했습니다. 옆에서 같이 얘기를 듣던 남편이 저를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저도 크게 다쳤을지 몰라요. 제가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 힘없이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있자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밀히 말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지금 식물인간 상태가 되신 것뿐이지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 내가 찾아보니까 식물인간 상태라도 몇 년 뒤 회복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도 몇 년 뒤에는 회복되셔서 일어나실지도 몰라. 장인어른께서 일어나시기 전까지 우리가 더 힘을 내야 해. 여보 곁에는 내가 있으니까 같이 서로 도우면서 힘내보자. 여보, 너무 고마워. 나 여보 말 듣고 힘내볼게. 그때부터 저와 남편의 병간호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남편이 교대로 병원에 방문을 해 아버지를 간호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식물인간이 되신 뒤 남편이 본인 회사도 다니면서 아버지의 사업까지 관리하고 밤에는 병간호까지 하니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제가 아버지를 간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 남편은 아버지의 사업과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는 집보다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남편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제게 점차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때는 종일 연락도 되지 않았고요. 제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점차 이상해지는 남편의 행보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에 답도 없고, 그리고 어제는 왜 또 집에 안 들어왔어? 집에 못 들어오는 만큼 그렇게 많이 바빠? 당연하지. 요즘 당신 아버지 회사 굴러가게 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바로 나야.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나 잠 한숨 잘 시간 없어. 내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그나마 유지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좀 하지 마. 저도 처음에는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남편은 정말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는 물어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술에 심하게 취해서 돌아오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화 좀 하려고 기다려도 술에 취해 들어와 피곤하다며 골아 떨어졌고, 아침에는 조금이라도 말을 걸면 빨리 나가봐야 한다면서 저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피하더라고요. 꼭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이 잠들어 있을 때 남편의 카드 내역과 핸드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내역과 핸드폰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전부 다 술집에서 쓴 내역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며칠 전 남편이 자기 입으로 야근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던 시간대에 술집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은 제게 회사 일이 바빠 집에 못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거짓말한 남편에게 화가 나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동안 야근했다며. 그런데 왜 야근했다는 시간에 이렇게 술집 내역이 찍혀 있어? 여보는 술집 가서 술 마시는 게 일하는 거야? 아, 진짜. 야, 너 내 핸드폰 훔쳐봤냐? 누구 맘대로 남의 핸드폰을 훔쳐보냐고. 그리고 나 일한 거 맞아. 넌 밖에서 일하지 않아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다른 거래처 사람들 접대할 때는 술집 가는 게 맞아. 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다 대고 누굴 거짓말쟁이로 몰아. 내가 뭘 모르는데. 나도 회사 다녔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내역들이 다 거래처 사람들 접대면 이 낮 시간대는 뭔데? 내가 거래처 접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해? 누가 대낮부터 술집에서 접대를 해? 그깟 술집 좀 다녔다고 호들갑은. 너같이 집구석에서 문객이나 할 줄 아는 여자가 거래처 접대에 대해서 알긴 뭘 알아? 밖에서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네가 회사 다녀봤다 해도 너랑 나랑 같은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남자랑 여자는 사는 세계가 달라. 남자는 남자만의 세상이 따로 있고 진짜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무식한 여편네가 주둥이만 살아서는. 아, 됐고 나 일 나가야 돼. 오늘도 집에 못 들어오니까 나 기다리지 마. 어디가 여보?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여보. 그날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는 출근한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빈집에 홀로 오독하니 서서 허망함을 느꼈죠. 아버지께서 식물인간이 되기 전에 남편은 언제나 제 말에 항상 귀 기울여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완전 달라졌더군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저런 성격의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냉전 아닌 냉전을 보내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바로 병원이었죠. 저는 혹시나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는 건가 싶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듣고 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병원입니다. 김동식 씨 보호자가 김민아 씨 맞으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김동식 환자분의 병원비 체납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네? 병원비가 체납되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는 제가 아버지께 받아 맡고 있던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통장에는 약 3년간 병원비를 내고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돈이 들어 있었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병원비가 체납되었다니요. 저는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병원비가 체납되었다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은행에 가서 아버지의 통장에 남은 돈과 이체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의 병원비가 몇 번 이체된 뒤 남은 돈 전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더군요. 은행 직원에게 물어 이체 계좌를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 그 계좌는 남편의 계좌였습니다. 저는 순간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몰려오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있잖아.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아빠 병원비 체납됐다고 하더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장인어른 병원비는 알아서 자동이체 해뒀다고 하지 않았어? 정말 나한테 할 말 없어? 내가 오늘 병원 연락받고 아버지 병원비 빠져나가는 통장 확인해 봤는데 은행 직원이 전액 다 당신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던데? 아, 그건 내가 잠깐 장인어른 사업 관련해서 돈이 필요해서 이체해둔 거야. 그것 때문에 병원비가 체납된 건가 보네. 지금 내가 바로 알아보고 처리할 테니까 다음부턴 그런 전화 오거나 하면 그냥 나한테 말해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확인할 필요 없어. 그럼 끊는다. 남편은 제가 뭐라 대답할 새도 없이 그저 쏘아붙이듯이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끊긴 핸드폰을 붙잡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이상하리만큼 두렵고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불길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함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무언가 장난질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변호사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확인했죠. 그런데 서류들을 확인한 저는 순간 말도 못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 명의가 남편의 명의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건물이며 땅까지 전부 다 남편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아빠 재산이 다 남편 명의로 바뀌어 있어요? 얼마 전부터 남편분께서 적법한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명의 이전 신청을 진행해 달라고 하셔서 그대로 이전해 드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나요? 적법한 서류요? 그럴 리가요. 우리 아빠가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적법한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식물인간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서류에 사인을 하냐고요. 이 서류들 모두 가짜예요. 저도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만 남편분께서 이 서류들은 전부 아버님께서 사고 전에 사인하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믿고 일을 진행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건 이미 다 완료된 일이라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서류에 이렇게 사인을 하셨을 리가 없어요. 제가 남편이랑 얘기하고 올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평소 아버지가 어떤 성격이신지 잘 알고 있던 저는 한눈에 남편이 진짜라고 변호사분께 드린 서류가 가짜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남편은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동안 뒤에서 이렇게 서류 조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서류를 조작해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빼돌린 것을 알게 된 저는 당장에 남편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니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께서 식물인간이 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에 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연이은 충격에 너무 놀란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식 때 남편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받은 명함을 찾아서 하나하나 전화를 돌려 혹시 남편의 행방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전화를 돌린 끝에 저는 이른 오후임에도 남편이 술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당장에 남편이 있다는 술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만류를 뿌리치며 술집 안에 방 하나하나를 뒤졌죠. 몇 개의 방을 뒤진 끝에 저는 양 옆에 여자들을 끼고 술을 마시는 남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시시닥거리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벌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남편에게 소리를 쳤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혹시 매일 이렇게 술 마시고 놀았던 거야? 도대체 왜 이래? 뭐야, 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와, 진짜 지긋지긋하다. 너 혹시 나 뒤따라온 거야? 야, 남자가 힘들게 일하고 나서 술 좀 마실 수 있지. 그동안 힘들게 일한 남편한테 위로 한마디는 못할 망정? 왜 이러냐고?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소리야? 나 방금 당신 회사 갔다 왔어. 당신 퇴사했다며. 그러면서 뭐? 야근 때문에 집에 못 들어와? 퇴사까지 해놓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해? 그래놓고 대낮부터 여자까지 끼고 술을. 진짜 당신이 사람이야? 서류 조작해서 우리 아빠 재산 명의 전부 당신 앞으로 바꿔놓고. 그것도 다 확인한 거냐? 질린다 질려. 그거 의부증이다 너. 남편이 뭐 하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고 다니는 그거 의부증이라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싹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는데 뭘 확인을 해? 내 말에 대답이나 해. 왜 우리 아빠 재산 명의가 전부 당신 명의로 바뀌어 있냐고. 설마 당신 우리 아빠가 지금 식물인간 됐다고 재산 빼돌린 거야?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숨길 필요도 없겠네. 그래, 내가 네 아버지 재산 내매기로 바꿨다. 어차피 넌 관리할 능력도 없는데 그럼 그대로 날리는 걸 두고만 보라고? 차라리 내가 가지는 걸 네 아버지도 바라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관리도 나한테 맡기신 게 아니겠어? 내가 일을 그만둔 건 다 장인어른과 널 위해서 한 일이야. 알겠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큰 소리를 쳐? 남편은 그렇게 이죽이며 다시 옆에 있는 여자들과 웃고 떠들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사업체를 관리해보라고 몇 개 맡기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편이 먼저 아버지를 돕겠다고 말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거였지. 이렇게 모든 재산을 당신께서 남편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건 아니었어요. 저로서는 남편의 말이 가식적이고 괘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신, 이러고도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구신 사업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뺏어가게 둘 줄 알고? 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거나 마시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저거,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 정신 차리라고 술 좀 끼얹어줬다. 왜? 당신은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하고 있어. 여자면 여자답게 꾸미기라도 할 것이지. 그 병간호 한답시고 화장도 안 하고 옷은 또 후줄근해서는 아유 정신 좀 차려 이 여자야. 남편은 제게 얼음처럼 차가운 술을 끼얹었고 저를 비웃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 옆에 여자를 끼고 앉은 남편이 저를 비웃는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술집에서 뛰쳐나온 제 머릿속에선 저를 배신하고 비웃던 남편의 모습과 과거 화장을 안 한 저도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말해준 모습이 머릿속에서 교차했어요. 그간 알고 있던 남편과 지금의 남편 중 어느 쪽이 진짜 남편의 모습일지 알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옷에 배인 술 냄새를 맡자 저를 비웃던 남편의 모습이 진짜 남편의 모습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밤새 울었어요. 아버지께서 식물인간 판정을 받으시던 그날처럼요. 아침이 되자 저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이 들었죠.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아버지가 계신 병원 입구로 걸어 들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힘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에게 남편의 만행을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계실 리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속이 터져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여기 있었냐? 한참 찾았네. 넌 그냥 집에나 있을 것이지 왜 이렇게 돌아다녀? 어쨌든 자 이거. 남편은 누워 계신 제 아버지 몸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너무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난 것도 잠시 저는 봉투 안을 확인해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써야 할 부분과 제가 써야 할 부분이 나란히 채워져 있더군요. 제 사인과 도장만 찍으면 바로 법원에 낼 수 있게 말이죠. 저는 치가 떨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분노가 치밀어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맞아. 더는 너랑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 이전에는 뭐 재산이나 있어서 결혼한 거지만 이제 너한테 남은 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애초에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아,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지면 뭐해. 중요한 건 이제 난 부자고 당신은 빈털털이라는 건데. 그거 내가 다 채워뒀으니까 당신은 사인만 하면 돼. 지금 당장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못하겠으면 최대한 빨리 해주면 좋겠어. 남편은 자신의 할 말만 하고 병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의자를 박차고 달려나가 병실 밖으로 나간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니? 넌 도둑놈이야. 제멋대로 조작한 서류 가지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 재산 훔친 도둑. 야, 내가 조작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그 서류들 전부 저기 누워있는 노인네가 저렇게 되기 전에 사인한 거라니까. 그리고 네 그 잘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줬어도 내가 해준 게 더 많지. 끝까지 그렇게 말하는구나. 두고 봐. 내가 증거 찾아서 너 고소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알았어?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건 알아서 하고 구질구질하게 들러붙지 마.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이 더러운 손이나 놔. 저는 남편의 손에 밀려 병원 복도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동시에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죠.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히니 너무 아프더군요. 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보고도 코웃음을 치고는 그냥 가버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분한 마음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제가 그동안 바보같이 너무 남편을 믿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남편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이 서방 이놈, 넌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제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건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식물 인간으로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두 발로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에 서 있던 남편에게 저벅저벅 걸어가고 계셨죠. 저는 꼭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 소리도 못 지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엄청나게 놀랐는지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면서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남편에게 다가가시더니 주먹을 날리셨습니다.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센 주먹에 맞은 남편은 저처럼 바닥을 뒹굴었어요. 장인어른, 이게 어떻게... 이 자식이, 내가 너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고 있었다. 근데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이혼 요구를 해? 그것도 모자라서 내 귀한 딸을 이렇게 내팽개쳐?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남편은 서둘러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복도에서 난 소란을 듣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주변으로 모이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소리를 치셨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너 문서 위조해서 내 재산 빼돌리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이놈아. 여기 지금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우리 딸 때린 거랑 살인미수로. 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인미수라니. 날 식물인간으로 만든 게 바로 이놈이었어. 아버지의 외침에 너나 할 것 없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중 간호사 한 분이 재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해 주셨어요. 덕분에 남편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끌려갔죠. 저는 남편이 경찰에 끌려가는 동안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는 평생 아버지 목소리를 못 들을 줄 알았는데 꿈만 같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가 일어나시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아빠, 아빠, 난 아빠가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어. 어이구, 내 딸. 아빠 때문에 많이 걱정했지.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안심해도 돼. 그날 소동이 가라앉고 나서 아버지와 저는 병실에서 밤새도록 얘기를 나눴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는 사실 한 달 전쯤 정신을 차리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손가락만 움직이실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셨지만
날이 갈수록 천천히 팔도 움직이실 수 있게 됐고 말도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게 되셨대요. 제가 아버지를 보러 왔을 때마다 우는 게 너무 마음 아팠지만 조금 더 나아진 후에 일어나서 제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남편과 아버지 병문안을 왔을 때 아버지가 귀를 의심할 정도로 화가 나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건 바로 남편의 전화 통화였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 이 양반 못 일어난대. 일어난다고 해도 후유증 때문에 말도 못할 거라는데?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만든 거 아무도 몰라. 지금까지 경찰 조사도 안 들어온 거 보면 몰라. 그때 남편의 전화 통화로 아버지는 많은 것을 알게 되셨고 그동안 남편이 한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모으시려고 참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 몰래 변호사도 부르시며 증거를 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아버지께서는 녹음 파일 하나를 제게 들려주셨는데요. 그건 남편이 병실로 찾아와 누워 계시던 아버지에게 한 말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즐겨? 왜 한 번에 가시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냐고요? 장인어른, 그때 제가 내리쳤을 때 한 번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지만 역시 참 번거로운 분이시네요. 저는 천인공노할 남편의 말에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계셨던 거냐고 아버지께 여쭤봤죠. 그놈이 생긴 것과는 다르게 워낙 떠버리라. 다음에 찾아왔을 때는 좀 더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놈의 뒤통수를 확실하게 치려면 조금 더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었고 말이다. 그런데 네게 이혼하자고 말하는 것을 보고 더는 참을 수가 있어야지. 아버지께서는 증거를 더 모으고 싶으셨지만 딸인 제가 남편에게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자 더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오직 아버지뿐이더라고요. 감격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던 저는 다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저한테 말해 주셨어야죠. 제가 얼마나 아빠가 일어나시기를 기다렸는데.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정말 우리 딸한테 면목이 없어. 아니에요. 그래도 전 아빠가 이렇게 일어나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날 밤새도록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아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가 다시 누워 계실 것만 같아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는 그동안 모은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겨 남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그 후로 밝혀진 사실에 저는 기절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전과가 있던 사기꾼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친구분을 통해서 아버지와 제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결혼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건물이나 주식 관리는 그 모든 계획의 제일 첫 단계였어요. 처음에 아버지에게 신임을 얻어서 경계심을 낮추고 야금야금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손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나섰던 거였죠. 그런데 남편의 생각보다 아버지가 많이 신중하신 성격이라 남편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은 편하게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가 퇴근하시는 길에 몰래 잠복해 있다가 CCTV가 없는 곳에서 아버지의 뒤통수를 쇠파이프로 내려쳤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선 돌아가시지 않고 식물인간이 되셨던 거죠. 남편은 또 한 번 계획과 달리 아버지께서 식물인간이 되시자 병원을 찾아올 때마다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아버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집요하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듣고 문서를 위조해서 일을 벌이기 시작한 거였고요.
저는 남편을 조사했던 경찰에게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사람이 하면 안 될 짓을 한 쓰레기였어요. 저는 변호사와 상담 끝에 남편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해준 대신 대가성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명의의 통장에는 이미 아버지께서 다달이 남편에게 재산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내역이 찍혀 있었고, 병원 CCTV에도 제가 남편에게 밀려서 나뒹구는 장면이 찍혀 있어서 남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남편의 고소가 진행되는 중에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회복하셨고, 고소가 끝날 때쯤에는 이전과 비슷한 건강 상태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재판 중에 명의 이전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아버지의 재산도 다시 다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과 기록이 있었던 터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살도록 판결이 내려져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났을 때 남편은 도저히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듯 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남편은 그간 갖고 있던 모든 돈을 탈탈 털어서 정말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던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또 서류를 위조해 재산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도 확실하게 죄가 입증됐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어도 결과는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자신이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남편은 판결이 내려진 뒤에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저와 아버지에게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매달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군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건물이며 주식이며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는 절대 이런 짓 하지 않겠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장인어른께 잘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진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내 재산을 다시 맡기느니 차라리 거지에게 전 재산을 적선하겠네. 그리고 자네만 잘했나? 나야말로 자네에게 얼마나 잘해줬었는데 이런 짓을 벌이나? 자네가 관리해주고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워서 다달이 관리 명목으로 월급 주고 월급의 몇 배 되는 보너스까지 주지 않았나? 그리고 내 딸한텐 또 어떻게 했고? 나는 내 딸 가슴 아프게 한 자네를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네. 교도소 가서 평생 죄값 다 받아. 아니 장인어른, 여보가 장인어른한테 말씀 좀 해줘. 나 정말 장인어른과 여보를 위해서 노력했던 거 알잖아. 내가 여보 마음 아프게 한 건 미안해.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어. 하지만 여보,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어. 이혼하자고 했던 것도 진심 아니야. 그냥 그때는 좀 화가 나서 그랬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제발.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라. 난 항상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 특히 당신을 찾으러 술집에 갔을 때 그때가 내가 당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어. 근데 그 기회 다 차버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해?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어디서 들었는데 교도소에 가면 남아도는 게 시간이래. 가서 남아도는 시간에 염치라는 것도 좀 배우고 나와. 뭐 거기서 몸성이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잠깐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여보, 장인어른. 저와 아버지는 남편의 말은 듣지 못한 척 그대로 재판정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됐고 그때 저는 법원에 남편이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준 서류는 참 잘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제가 도장만 찍으면 됐었죠. 하지만 법적으로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협의 이혼을 하려면 교도소에 배우자를 면회하러 가서 수용 증명서라는 것도 받고 이혼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시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이혼 신청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변호사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기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했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교도소에 있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교도소에서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더군요. 그리고는 교도소 안에서 답변서까지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고 절 때렸던 것과 아버지에게 살인에 가까운 상해를 입힌 것까지 모두 입증되어 판결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 답변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남편은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남편이 발악을 한다는 소식을 듣자 속이 후련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 본인이 자기 발등 찍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후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 무사히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 소식을 받고 난 뒤에도 지치지 않고 교도소에서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교도소에서 나가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같은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편지를 찢어버리고 단 한 번도 남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남자 때문에 저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었는데요. 앞으로는 행복한 미래만 있을 거로 생각하면서도 인간 불신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심리 상담을 다니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사업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은 아버지의 사업 중 하나를 맡아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남편 덕분에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몰랐는지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아버지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세상은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언젠가 또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닐지 불안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전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로 당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은 이런 일 없이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